70년간 세계를 지탱하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떠나며 세계를 버린 겁니다. 강대국들은 전부 도망쳤고 80억 인구가 벼랑 끝에 섰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가장 작은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견뎌온 나라, 대한민국. 6개월 후 전 세계가 그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세계를 고개 숙이게 한 대한민국,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은 오늘부로 유엔을 탈퇴합니다. 그 순간 세계가 멈췄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사라져버렸죠. 대변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고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원고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저 사람도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카메라 셔터가 멈췄고 펜 하나가 바닥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만 텅 빈 브리핑룸에 메아리 쳤죠. 70년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엔이 태어났고 미국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전쟁을 막고 분쟁을 중재하고 질서를 유지해온 시간이 70년이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단 7글자로 종말을 선언한 겁니다. 저는 에단 블레이크입니다. 30년간 전쟁터를 누빈 국제분쟁 전문 기자죠. 총알이 귀를 스치는 소리도 폭탄이 터지며 땅이 흔들리는 것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총성보다 무서운 게 침묵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대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효율적 구조, 과도한 분담금, 실질적 성과 부재. 틀린 말이 아니었죠. 유엔의 비효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미국이 22%를 부담하면서도 욕만 먹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안심이 됩니까? 저는 속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제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전쟁이 터지면 누가 중재합니까? 80억 인구의 운명을 70년간 미국이 앉아있던 그 심판석을 누가 채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 앞에 섰습니다. 세계 질서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게시판에는 빨간 줄이 가득했죠. 취소, 연기, 무기한 보류. 안보리 회의실의 원탁은 절반이 비어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떠났는데 유령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출신 실무자 안나 슈미트를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건물도 직원도 회의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결정을 안 해요. 모두가 눈치만 보면서 누군가 나서주길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나섭니다. 안나 슈미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죽었습니다.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작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라는 심장이 뛰고 있었기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이건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부검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공식 내부 문서 하나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각국 동향 보고서였죠. 유럽은 내부 조율 중, 중국은 관망, 러시아는 침묵. 강대국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서 맨 끝에 짧은 문장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 일부 개발도상국과 비공식 접촉 중.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반도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강대국 틈에 낀 분단 국가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 문장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은 70년 묵은 질서를 다시 쓸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뉴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반짝였고 사람들은 걸었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세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전쟁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시작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위기가 코앞인데
모두가 눈을 감는 순간 그게 진짜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저는 제네바로 날아갔습니다. UN 유럽 본부에서 개발도상국 외교관들과 비공식 간담회가 잡혀 있었죠.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외교관 15명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공포도 아니었죠. 체념이었습니다. 완전한 체념.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눈빛 자체가 죽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탈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냐 출신 외교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솔직히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유엔이 있을 때도 도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건이 붙었고 시간이 걸렸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지 않았죠. 미국이 있든 없든 우리한테는 똑같습니다. 다른 외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0년간 세계 질서라고 불렀던 것, 그게 이들에게는 질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엘 오코에. 가나 출신으로 20년 넘게 국제무대에서 싸워온 외교관이었죠. 말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블레이크 기자. 당신네 언론은 미국 탈퇴를 충격이라고 하더군요. 세계 질서의 붕괴라고.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 질서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은 있었습니다. 부정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에는 늘 대가가 따랐죠. 정치적 지지, 자원 접근권, 시장 개방, 군사기지. 공짜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무엘 오코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세계 질서, 그건 누구를 위한 질서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건 아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버렸습니다. 오래전에요. 그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대국들은 떠나도 됩니다.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못 떠납니다. 이 땅에서, 이 문제들 속에서 끝까지 살아야 하니까요. 문이 닫혔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년간 우리가 질서라고 불렀던 것, 절반의 세계에게는 족쇄였던 겁니다. 그날 밤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국경에서 양측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죠. 병력 증강, 전차 배치.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읽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죠. A 보고서는 에티오피아 병력 3만, B 보고서는 1만 5천, C 보고서는 위치 자체가 달랐습니다. 같은 국경을 같은 날짜에 세 개의 보고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통합했죠. 위성, CIA, NSA. 전부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유엔에 공유했고 안보리가 판단했습니다. 느리긴 했지만 작동은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이 따로 수집하고 따로 분석하고 따로 보고했죠. 공유 없음, 통합 없음, 검증 없음. 정보는 넘쳐났지만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실명이었죠.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장님이 된 세계에서 누군가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네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아프리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대표 20명 넘게 모였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선제 도발했습니다. 제재가 필요합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죠. 우리 정보는 다릅니다. 에리트레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움직였습니다. 선제 도발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세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손을 들었죠. 정보를 더 수집합시다.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열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경에서 탱크가 굴러가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요. 회의가 끝나자 대표들은 악수를 나누며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국경에서는 군인들이 참호를 파고 민간인들이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었죠. 정보는 넘쳤지만 판단은 없었습니다. 회의는 열렸지만 결론은 없었죠. 문제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이 붉게 타올랐죠. 핏빛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미국이 있을 때도 느렸지만 최소한의 결정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졌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없는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질서 자체가 증발한 세계였죠. 80억 인구가 키잡이 없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제 넘겼던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일부 개발도상국과 비공식 접촉 중. 강대국들은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있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이름을 추적해야겠다고. 한국.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동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국경. 제네바 회의에서 다음 주로 미뤄버린 바로 그 현장이었죠. 충돌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양측 군대가 대치 중이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죠. 저는 최악을 예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총성이 없었습니다. 폭발음도 없었죠. 국경 지역은 기묘하게 고요했습니다. 탱크는 멈춰 있었고 병사들은 참호 안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죠.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터질 것 같던 상황이 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양쪽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식적인 중재는 없었습니다. 유엔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고 강대국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까? 현지에서 프랑스 출신 군사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피에르 뒤퐁. 20년간 분쟁 지역을 누빈 전문가였죠. 그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양측 모두 공격적 배치였습니다. 전진 배치, 포병 증강, 선제 타격 준비.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방어 태세로 전환됐습니다. 병력을 뒤로 빼고 민간인 지역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지시를 내린 것처럼요. 그런데 공식적인 중재는 없었습니다. 피에르 뒤퐁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전쟁이 터지면 모두가 기록합니다. 뉴스가 되고 역사가 되죠. 그런데 전쟁이 안 터지면 아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블레이크 기자, 지금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개입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기록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평화는 누가 만든 겁니까? 며칠간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죠. 국경 인근 민간인 거주 지역에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드론 감지 장비, 조기 경보 시스템, 민간인 대피 경로 안내 장치.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장비들이었죠. 저는 현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설치한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출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알지 않습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 한국 장비라고 하더군요. 한국.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엔 문서에서 본 그 이름이 여기 아프리카 국경지대에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죠.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대표들이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AI 분석 데이터, 병력 배치도 전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은 같은 지도를 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슈미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피로는 여전했지만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확신 같은 것. 무슨 일입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안나 슈미트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위성 정보와 AI 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뒤죽박죽이던 정보들이 깔끔하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죠. 처음으로 판단 가능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안나 슈미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죠. 한국입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한국이 위성 정보와 AI 분석 역량을 제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안나 슈미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결정을 대신 내려주지도 않았고요. 다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처음으로 같은 그림을 보게 됐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피하고 책임을 미루고 회의만 반복했죠. 그런데 한국은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모든 걸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제가 추적하던 그 이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세 글자가 모든 장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동아프리카 국경의 평화도, 제네바 회의실의 변화도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죠. 제네바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또 다른 위기가 터졌습니다. 남아시아 대홍수. 방글라데시와 인도 동부 지역을 덮친 역대급 재난이었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병원은 마비됐고 식수와 의약품이 바닥났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물에 잠긴 마을과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끝없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식량, 의약품, 텐트, 정수장비. 공항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 물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자는 넘쳤지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얼마나 보낼지 조율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구호물자는 공항에 쌓여 있었고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 보고서를 읽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이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10km 떨어진 창고에 정수 장비가 쌓여 있는데도 그냥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죠. 제네바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구호 조율 방안을 논의했죠. 그 자리에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자료가 공유됐습니다. 통합지휘체계, 실시간 정보 공유, 민관 협력 모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죠.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체계적이었고 검증된 것이었고 당장 적용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참고.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묻혀버렸죠. 아무도 도입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죠. 좋은 모델이 참고 자료로만 끝난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허탈했습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이 눈앞에 있는데 왜 아무도 손을 뻗지 않는 겁니까? 한 달 후, 이번엔 중동에서 터졌습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주요 인프라가 마비됐죠.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가 작동을 멈췄고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국경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응은 국경에 갇혀 있었죠. 각국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기술을 나누지 않았죠. 자기 나라만 지키기 바빴습니다. 제네바에서 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사이버 보안 협력 사례가 자료로 올라왔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실시간 국제 공조 모델. 이미 동남아시아 몇몇 국가와 협력해서 효과를 본 사례였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 말이 가장 쉬운 회피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죠. 검토가 필요하다. 검증이 더 필요하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 단어들이 방패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막는 방패. 책임을 피하는 방패. 저는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건 이미 증명됐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도 봤고 제네바에서도 확인했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겁니까? 왜 모두가 한국을 피하는 겁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나서면 누군가는 잃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던 나라들, 원조와 지원을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들. 한국이 중심에 서면 그들의 자리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반대하면 명분이 없으니까요. 대신 그냥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참고만 하고 검토만 하고 시간이 없다고 미루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였죠.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붙잡고 있으면서 작동 가능한 대안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익숙한 실패가 낯선 성공보다 편했던 거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이제부터 나는 왜라는 질문을 추적하기로 했다. 왜 모두가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는가? 왜 작동하는 시스템을 외면하는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저는 반드시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조용한 개입.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동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방문했을 때 전쟁 직전이던 그곳이었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국경. 그때는 기묘한 정적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개입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 정적의 정체를.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짐을 싸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밤마다 총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열렸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죠. 전쟁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죠. 어느 날부터 군인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총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군인들이 물러났는지 아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운 일이죠. 저는 군사 분석가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양측 군대의 배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공격적 전진 배치였습니다. 선제 타격을 준비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방어적 태세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병력을 뒤로 빼고 민간인 거주 지역과 거리를 두고 우발적 충돌을 피하는 배치였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양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서로의 배치 상황, 의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 그걸 알게 되니까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오판의 여지를 없앤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 정보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분석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죠.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국경 인근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죠.
민간인 보호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론 감지 장비, 조기 경보 시스템, 대피 경로 안내 장치. 한 달 전에도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아져 있었죠.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치한 것처럼. 현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장비들 덕분에 민간인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도 미리 경고가 오니까 대피할 수 있거든요. 생명을 살린 장비들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출처가 어딥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만든 겁니다. 오판을 없애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깔아놓은 거죠. 총을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총을 쏠 이유를 없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조용히 했습니다. 발표도 없고 선전도 없고 공로 주장도 없었죠. 그냥 작동하게 만들어 놓고 물러난 겁니다. 제네바로 돌아와서 안나 슈미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죠. 동아프리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해상 분쟁 지역, 중앙아시아 국경지대, 아프리카 사헬 지역.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우발적 충돌이 줄어들고 대화가 시작되는 곳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 그들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안나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무대 뒤에서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조명도, 음향도, 무대 장치도. 그래서 공연이 가능한 거죠. 관객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무대 위의 배우들은 압니다. 누가 자기들을 살렸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판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고 정보가 왜곡되고 두려움이 공격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전쟁의 시작이죠. 한국은 그 고리를 끊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신뢰. 그건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아시아로 갔습니다. 2달 전 대홍수가 덮쳤던 방글라데시였죠. 그때 저는 제네바에서 뉴스로만 봤습니다. 창고에 쌓인 구호물자, 도착하지 않는 지원, 죽어가는 아이들. 분노와 허탈함 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직접 가보니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구호물자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나가고 있었죠. 어디로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병목이 사라져 있었죠. 저는 물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누가 구축한 겁니까? 그가 대답했죠. 한국 팀이 왔습니다. 한 달 전에요. 피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시 의료 텐트가 줄지어 서 있었죠. 환자들이 질서 있게 분류되고 있었고 의료진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달 전 뉴스에서 봤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스페인 출신 구호활동가 마리아 로페즈를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재난 현장을 다닌 베테랑이었죠. 한국 팀이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가져왔죠. 분류체계, 동선 설계, 위생관리 프로토콜, 현지 인력 교육까지. 전부 세트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도 왔을 텐데 뭐가 달랐습니까? 마리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다른 나라들은 와서 자기들 방식대로 합니다. 현지 상황은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먼저 현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조정했죠. 과잉 개입이 아니라 최소 개입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 팀에 대해 물으니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와서 사진만 찍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일 왔습니다. 비가 와도 왔고 더워도 왔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계속 와서 도왔죠.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정밀함에서 생긴 거였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앞에 나서지도 않았죠. 그냥 매일 나타나서 일했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든 겁니다. 제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힘이란 무엇이었는가?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그것들이 힘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한국이 보여주는 건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신뢰라는 힘, 작동한다는 힘, 약속을 지킨다는 힘. 그건 탱크나 미사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비공개 고위급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자 자격으로 참관했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한국은 그냥 참고 자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었죠.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기존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익숙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반대하는 쪽의 논리가 약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선택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안나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저들은 논리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이 중심에 서면 자기들 영향력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그 계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었죠.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명분이 있는가? 그게 질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날은 새로운 권력을 뽑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떠안을 국가를 정하는 순간이었죠. 비공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식 발표 없는 회의였죠. 주요국 대표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기자단 차단, 기록 최소화. 저는 특별허가를 받아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죠. 이 회의는 다르다는 걸.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악수도 형식적이었죠. 평소 같으면 회의 전에 잡담이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무언가 결정된다는 걸.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었죠. 동아프리카 분쟁 억제 로그, 위성 정보 공유 데이터, 사이버 공격 대응 성공 사례, 남아시아 재난 복구 지표,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에 반복되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모두 검토하셨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석은 비어 있었죠. 유럽 대표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중국 대표는 서류만 뒤적였고 러시아 대표는 창밖을 바라봤죠. 모두가 다른 누군가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분, 2분. 숨막히는 시간이었죠.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오코에. 가나 출신 외교관이었죠. 2달 전 제네바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에는 늘 대가가 따랐다고 말했던 사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저는 20년 넘게 이 자리들을 지켜봤습니다.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왔고 그 대가도 치러왔죠. 도움에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정치적 지지, 자원 접근권, 시장 개방. 공짜는 없었습니다. 사무엘 오코에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보십시오. 한국이 한 일들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남아시아에서 재난 대응을 이끌었죠. 중동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조건을 달았습니까?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언론 앞에 나서서 공로를 주장했습니까?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선전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그게 이 기록들입니다. 사무엘 오코에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으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죠. 한국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대하는 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그런데 반대 논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었죠. 기록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찬성도 열렬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사람은 없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권이 아니라는 걸, 영광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걸, 세계의 책임을 떠안는 자리라는 걸.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형식적이었지만 만장일치였죠. 박수는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넘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의는 권력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자리였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반대는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이 이루어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악수도 없었고 축하 인사도 없었죠. 모두가 무거운 얼굴로 떠났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날 선택된 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죠.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조용한 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바뀌어 있었죠. 유엔 총회장.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고 있었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공식 임명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기자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6개월간의 추적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시작된 여정. 제네바, 동아프리카, 남아시아를 거쳐 다시 이곳까지. 저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을 보려 하고 있었죠.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공식 발표가 이어졌죠. 대한민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죠. 그런데 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 단석을. 한국 대표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당연히 단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임 연설을 할 거라고. 승리를 선언할 거라고. 그런데 김도윤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설 없음. 승리 선언 없음. 감사 인사조차 없었죠. 그냥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뭔가 더 있을 거라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깃발을 흔드는 사람도 없었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없었죠.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 나서지 않고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승리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냥 할 일을 하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안나 슈미트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같은 걸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안 했어요. 안나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6개월간 그 모든 일을 하고도 단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떠나고. 그런데 결과는 남기는 겁니다. 안나 슈미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힘이 아니라 신뢰가 중심이 되는 세상. 그게 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을 정리해야 했죠. 그런데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펼쳐져 있었죠. 6개월 전 같은 창가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답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답이.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나는 오랫동안 세계를 힘의 크기로 이해해왔다. 나는 오랫동안 세계를 힘의 크기로 이해해왔습니다. 누가 더 많은 병력을 가졌는지, 누가 더 큰 시장을 쥐고 있는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 그게 곧 질서라고 믿었죠. 그러나 미국이 자리를 떠난 뒤 그 질서는 너무 쉽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신 앉으려 하지 않았죠. 모두가 눈치만 보고 책임을 미루고 회의만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선전하지도 않았죠. 다만 위기가 올 때마다 자리를 지켰고 작동하는 방식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조용히. 그래서 선택받았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부담으로, 영광이 아니라 책임으로. 그날 이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아있었는지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힘이 아니라 신뢰가 기준이 되는 세상. 한국이 그 문을 연 겁니다. 나는 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30년간 전쟁을 기록해온 기자로서 처음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를 기록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위기는 또 올 것이고 갈등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힘이 아닌 신뢰로,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